때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 마을 끝자락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선 오늘도 어김없이 글 읽는 소리만이 담을 넘습니다. 이 집의 주인 김선비는 끼니보다 공자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이였지요. 한숨을 쉽니다. 에휴, 또 바닥이구나. 부엌에 선 아내의 손은 차디찬 찬물에 터져 피가 배어나옵니다. 쌀독 바닥을 긁어보아도 나오는 건 마른 먼지뿐. 굶주림에 지쳐 잠든 아이들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아내는 마침내 결심한 듯 부엌 칼을 내려놓습니다. 서방님, 잠시 글을 멈추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부인. 무슨 급한 일이기에 성현의 말씀을 끊는 것이오. 아내는 정갈하게 꿰맨 주머니 하나를 선비 앞에 내놓습니다. 그 안에는 가문이 기울며 마지막까지 아끼고 아껴왔던 딱 한 입의 엽전이 들어있었습니다. 집안에 쥐조차 먹을 것이 없어 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문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서방님, 이 돈을 드릴 테니 내일 장터에 나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사오십시오. 엽전 한 잎이라니. 부인, 이 푼돈으로 무엇을 산단 말이오? 게다가 나는 장터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서방님은 글을 읽어 세상의 이치를 아시니 무엇이 진정 가치 이것인지 아실 테지요. 쌀이든 물건이든 좋습니다. 그저 서방님 눈에 가장 귀한 것을 담아오십시오. 떡 사시오, 집신 사시오. 다음 날 아침 선비는 평생 손에 쥐어본 적 없는 엽전을 품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도포 자락이 장터의 흙먼지와 대조를 이룹니다. 선비에게 이곳은 책 속의 무릉도원이 아닌 생존의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억척스러운 상인들의 흥정소리, 비릿한 생선 비린내, 형형색색의 비단들. 모든 것이 선비에겐 낯설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종이배처럼 군중 속을 헤맵니다. 이곳이 진정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인가? 이 시끄러운 소음 속에 대체 무엇이 귀하단 말인가? 엽전 한 잎을 꽉 쥔 선비의 손에 땀이 뱄니다. 쌀 한 되도 사기 힘든 그 작은 동전 하나로 그는 아내가 말한 가장 귀한 것을 찾아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길 잃은 선비의 눈앞에 뜻밖의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장터의 북적임에서 살짝 비껴난 골목 어귀. 선비의 귀에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다가가 보니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 막대기로 무언가를 마구 찌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발치에 놓인 것은 어른 머리보다도 커다란 거북 한 마리였습니다. 거북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는지 네 발과 머리를 껍질 속에 꼭 숨긴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요. 아이들은 거북을 뒤집으려 발길질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 광경을 차마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제 살 길만 찾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지요. 그는 품속에서 아내가 준 소중한 엽전 한 잎을 꺼내 들었습니다. 얘들아, 그 손 멈추거라. 미물이라 하여 어찌 그리 함부로 대하느냐?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우리 거예요. 팔아서 엿 사 먹을 거라고요. 자, 여기 엽전 한 잎이 있다. 내게 그 거북을 팔지 않겠느냐? 이 돈이면 너희 모두가 배불리 엿을 먹을 수 있을 게다.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쌀 한 돼 값인 엽전 한 잎은 아이들에게 거북보다 훨씬 큰 가치였으니까요. 아이들은 잽싸게 엽전을 낚아채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선비는 낑낑대며 무거운 거북을 안고 장터 근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텅 빈 손바닥에는 아내의 간절한 눈빛 대신 짭짤한 바닷바람만 머물렀지요. 선비가 거북을 모래사장 위에 내려놓자 껍질 속에 숨어있던 거북이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거북의 등을 쓰다듬으며 내 아내에게 무어라 변명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내 눈물이 꼭 내 처지 같아 외면할 수가 없었다. 어서 가거라.
다시는 사람들에게 잡히지 말고 깊은 곳으로 가거라. 거북은 바다로 들어가다 말고 잠시 멈춰서서 선비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깊고 검은 눈동자에는 고마움 그 이상의 신비로운 빛이 서려 있었지요. 이윽고 거북이 푸른 파도 속으로 사라지자 선비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빈 지게를 짊어집니다. 귀한 것을 사오라 했거늘 목숨 하나를 샀으니 부인이 나를 어찌 보겠는가. 해는 어느덧 뉘엿뉘엿 지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선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구한 것이 단순한 거북이 아니라 가문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인연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린 뒤에야 선비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간절했던 당부를 저버린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서방님 돌아오셨습니까? 온종일 기다렸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장터에서 엽전 한 잎으로 거북이의 목숨을 구하고 말았소. 귀한 것을 사오라는 부탁을 내가 어리석게도. 선비는 아내가 화를 낼까 추궁할까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놀랍게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가운 밤 공기를 녹이는 따뜻한 불꽃 같았습니다. 서방님, 사람이 살면서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방님은 오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사오신 겁니다. 칭찬받아 마땅하십니다. 부인 정말 그리 생각하시오? 그럼요, 저는 압니다. 서방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언젠가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을. 오늘 밤은 부디 편히 주무십시오. 깊은 아내의 따뜻한 위로에 선비는 모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낯선 곳을 걷고 있었습니다. 온통 푸른 안개가 자욱한 곳,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안개가 흩어지며 신비로운 빛을 뿜어냈지요. 문득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림자는 서서히 형체를 갖추더니 위험 있는 눈빛의 백발 노인으로 변해갔습니다. 노인의 옷자락에서는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는 듯했고 얼굴에는 깊은 연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비여, 나를 기억하는가? 노인장께서는 이시오. 저는 이곳이 어디인지. 그대는 나의 생명을 구했으니 그 덕을 잊지 않으리라. 내 이제 그대에게 보답하려 한다. 잘 들으시오. 내일 아침 다시 장터 뒷골목으로 향하시오. 그곳에 버려진 낡은 소치 하나 있을 것이니 그것을 반드시 사오시오. 낡은 소치라니요? 그 소치 무엇에 쓰이는 것이옵니까? 점차 그 솥은 그대 가문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될 것이오. 부디 내 말을 잊지 마시오. 새벽 달기 울자 선비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직도 꿈속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낡은 소치라니.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꿈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다는 직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자 선비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오릅니다. 과연 꿈속 노인의 말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아침 햇살이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일 무렵 선비는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꿈속 노인의 예언이 너무나 생생했기에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지요. 그는 꿈에서 본 낡은 솥을 찾아 장터의 뒷골목을 헤매었습니다. 쓰러져가는 좌판에는 녹슨 농기구와 깨진 그릇들,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선비는 조심스럽게 고물들을 뒤척이며 노인이 말한 낡은 솥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선비의 눈에 녹이 슬어 검붉게 변한 커다란 무쇠솥이 들어왔습니다. 손잡이는 떨어져 나가고 바닥에는 커다란 구멍이라도 뚫린 듯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버려야 마땅한 고물 중의 고물이었습니다. 저 낡은 무쇠 솥은 얼마에 파시오? 저걸 사겠다고. 저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물덩어리야. 그저 가져가려면 가져가.
고물상 주인은 어이없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선비는 고물상 주인의 반응에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버려진 낡은 솥이라는 노인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했으니까요. 그는 솥을 얻어 지게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선비는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낡은 솥을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황당한 이야기에 잠시 의아해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찌든 때와 녹이 벗겨지지 않는 낡은 솥. 이런 낡은 솥이 과연 무엇에 쓰인단 말인가? 아내가 낡은 솔로 솥 바닥을 벅벅 문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솥 안에서 섬광이 터져 나오더니 눈부신 빛과 함께 맑고 깨끗한 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줌, 두 줌. 솥이 가득 차고 넘쳐 마루에까지 쌓였습니다. 부인, 이것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서방님 말씀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이 솥은 신비한 힘을 가진 솥입니다. 굶주림에 지쳐 빈손으로 돌아오던 선비와 그를 믿고 격려했던 아내. 그들의 선한 마음이 낡은 솥에서 기적을 피워냈습니다. 가난했던 초가집에 드디어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가 솥에 쌀 한 줌을 넣고 솥뚜껑을 닫았다 열면 어느새 흰 쌀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엽전 한 입과 바꾼 거북이의 목숨이 굶주리던 부부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보물솥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부인 이것 좀 보시오. 퍼내도 줄지가 않소. 정말 꿈속 노인의 말대로 우리 가문의 운명이 바뀌었구려. 서방님, 이것은 서방님의 따뜻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귀한 쌀을 우리만 먹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선비 부부는 쌀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굶주린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쌀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지요. 선비의 집 앞에는 매일같이 줄이 길게 늘어섰고 선비는 더 이상 책 속의 글자가 아닌 이웃의 웃음소리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김선비님, 덕분에 우리 애들이 며칠 만에 밥을 먹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이 쌀이 어디서 오는지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어서 가져가서 따뜻한 밥 지어 드십시오. 어느덧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낡은 솥은 여전히 부엌 한쪽에 놓여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선비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사오라고 했던 가장 귀한 것은 비단이나 보석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과 그것을 믿어준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방님, 이제야 우리 집안의 글 읽는 소리가 더욱 힘차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소 부인. 엽전 한 잎이 내게 가르쳐준 것은 천금보다 무거운 생명의 가치였소. 선비의 따뜻한 손길과 아내의 지혜로운 믿음은 낡은 솥을 통해 온 마을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전설처럼 남게 되었답니다.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선비네 집 마당에서 갓 지은 밥 냄새가 담장을 넘고 마을을 넘어 고을 사또의 코끝까지 닿고 말았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조 사또는 그 신비로운 솥을 통째로 빼앗을 검은 궁리를 시작합니다. 평화롭던 선비의 집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선비의 손목에 거친 밧줄을 메고 보물 솥을 압수하며 선비를 동원 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으아, 이놈 김선비야.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 평생 글만 읽어온 선비에게 죄라니요? 대체 무슨 연고로 저를 이리 포박하시는 것입니까? 시끄럽다. 내 놈이 가지고 있던 그 솥은 본래 나라의 진상품으로 가던 중 사라진 보물이다. 내 놈이 그것을 가로채어 백성들을 현혹하고 감히 보물수치라 사기를 쳤으니 이는 국법을 어긴 대역죄니라.
그것은 천부당만 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솥은 제가 장터 뒷골목에서 버려진 것을 가져온 것이요. 배고픈 이웃들에게 밥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어찌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억지 누명을 씌우십니까? 네, 이놈. 끝까지 발뺌을 하는구나. 여봐라. 저놈을 옥에 가두고 저 신비로운 숯은 당장 내 내실로 들여놓아라. 오늘 밤 저 숯이 내게 어떤 영화를 안겨줄지 시험해 볼 것이니라. 보물 솥을 빼앗은 조 사또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호화로운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솥에서 황금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 숯의 진정한 주인이 나타났으니 모두들 보아라. 이 숯에서 나올 귀한 음식을 당장 솥뚜껑을 열어라. 그러나 사또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황금이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새까만 숯덩이들과 꿈틀거리는 수십 마리의 구렁이들이었습니다. 으악! 이게 무엇이냐? 저주받은 솥이다. 당장 치워라. 이 악마의 솥을 내 눈앞에서 치우란 말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을의 부정부패를 살피기 위해 암행을 나왔던 어사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사또의 만행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또, 내 놈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고 백성을 기만한 죄가 이 솥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내 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당장 저 김선비를 풀어주고 모든 진실을 고하라. 사또의 탐욕은 솥의 신비한 심판으로 만천하에 드러났고 김선비는 결백을 인정받아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선빈의 솥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천리를 갔습니다. 그 솥에 지은 밥을 먹으면 병이 낫고 기운이 솟는다는 이야기는 마침내 구중궁궐 임금님의 귀에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허허, 장터의 고물소치 신통한 힘을 발휘한다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그 솥의 주인은 대체 어떤 사람이더냐? 전하, 듣자 하니 엽전 한입으로 거북의 목숨을 구한 선비라 하옵니다. 그 덕행이 하늘의 다보물을 얻었으나 결코 혼자 독점하지 않고 빈민을 구제하는 데 쓰고 있다 합니다. 임금님의 부름을 받은 선비는 그간 갈고 닦은 학문과 신령스러운 기운에 힘입어 과거 시험에 당당히 급제하였습니다.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비단 도포를 휘날리며 선비는 꿈에 그리던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돌아왔소. 당신의 믿음과 내조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 영광은 없었을 것이오. 서방님, 아니 나으리. 거북이의 은혜가 드디어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 더 큰 덕을 세우실 일만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비의 집안은 명실상부한 명문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부유함을 뽐내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보물인 낡은 솥은 사당 곁에 소중히 모셔졌고 그 앞에는 선비가 직접 쓴 가운이 새겨졌습니다. 얘들아, 명심하거라. 우리 가문의 시작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엽전 한 잎의 잡이었다.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이 마음을 잃는 순간 이 솥의 기적도 사라질 것이니라. 낡은 솥에서 솟아나던 쌀은 멈췄을지 모르나 그들이 베푼 덕망은 대를 이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흘렀습니다. 엽전 한 잎으로 시작된 인연은 그렇게 영원히 잊히지 않는 전설이 되었습니다.